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텅 빈 어머니의 관 옆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무당화월이 흙을 먹고 있었다. 개걸스럽게 짐승처럼 그녀는 흙을 씹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보았다. 인자한 무당의 얼굴 뒤에 숨겨진 땅의 기운에 굶주린 요물의 민낯을. 달구나. 그녀의 나직한 속삭임이 귓가에 박히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저주를 푸는 의식이 아니라 내 딸의 생명까지 노리는 거대한 함정의 시작이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젖은 흙과 묵은 풀이 뒤섞여 뿜어내는 생명의 냄새이자 동시에 무언가 깊고 오래된 것을 품고 있는 시간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경북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산골 마을 토곡리의 공기는 바로 그런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사방이 흙과 골짜기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 도시의 소음과 함께 이서영과 그녀의 딸 강하늘이 도착한 것은 초여름의 풋내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서영은 의사였습니다. 하얀 가운과 날카로운 메스가 상징하는 현대의학의 신봉자였지요. 그녀에게 병이란 명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처방이 존재하는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낡고 허름한 토곡리 보건소로 부임한 것은 순전히 딸 하늘이 때문이었습니다. 아토피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7살 배기 딸에게 맑은 공기와 자연만큼 좋은 처방은 없으리라는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이는 제 키만 한 강아지 풀을 흔들며 잠자리를 쫓았고 서영은 저녁 노을이 대청마루에 길게 드리워지는 풍경을 보며 도시에서의 팍팍했던 삶을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얇은 살얼음판 같아서 아주 작은 균열에도 금세 위태로운 소리를 내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하늘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서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밭일하러 오래. 흙 파야 한대. 서영은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뜬 하늘이는 몽롱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다 이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본 적도 없는 아이가 뜬금없이 할머니를 찾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서영은 그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꾸는 악몽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은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똑같은 잠꼬대를 했고 그때마다 아이의 몸에서는 갓 파헤친 밭에서나 날 법한 짙은 흙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서영은 아이의 이불을 갈고 방을 환기시키며 원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의 손톱 밑에 늘 검붉은 흙이 잔뜩 끼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서영의 이성은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뒤져봐도
흙냄새가 나는 몽유병 같은 병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합리라는 이름에 단단한 둑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불안감은 젖은 솜처럼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하늘이가 뒤척이는 소리에 서영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영은 비명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하늘이가 소복 차림처럼 하얀 잠옷을 입은 채 마당을 가로질러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아이의 걸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듯 몽롱했고 그 끝은 마을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15년 전 서영의 어머니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하늘아. 서영은 맨발로 뛰쳐나가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하늘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바닥은 온통 흙투성이었고 그 흙은 보건소 마당의 그것과는 다른 훨씬 검고 축축한 흙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덤가의 흙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보건소는 하루 종일 웅성거렸습니다. 밤새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혀를 차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 그건 병이 아니여. 애기한테 탈이 난 거지. 애가 밤중에 산 사람도 없는 묘를 찾는다는 게 그게 어디 제정신으로 할 짓이간디. 아무래도 잿마루에 사는 보살님한테 한번 데려가 봐야 쓰겄어. 그 양반은 딱 보면 다 알아. 보살님이라는 단어에 서영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의사인 자신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흙냄새를 풍기며 악몽에 시달리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이성과 모성의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묘자리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로는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는 내 어미를 위한 최고의 명당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서영은 죽은 사람에게 명당이 무슨 소용이냐며 아버지를 미신에 빠진 사람으로 치부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세월의 덮개만큼이나 무뚝뚝했습니다. 서영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하늘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애 데리고 올라가. 거기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여기 공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됐고, 내 말 들어. 그 묘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고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떠나.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만 낼 뿐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낡은 미신에 사로잡혀 손녀의 고통마저 외면한다고 느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의사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결심한 듯 하늘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토곡리 너머 안개가 자욱한 잿마루 고갯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무당 화월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길의 끝에서 지긋지긋한 불안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딛고 있는 이 길이 딸을 구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향해 파고 들어가는 위험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잿마루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듯 우거진 수풀이 길을 덮고 있었고 이따금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서영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 아이의 눈빛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서자 안개 사이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나무로 엮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널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색색의 천 조각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토곡리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무당 화월의 거처였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퀴퀴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만신 화월이었습니다. 화월은 서영 모녀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의 뒤에 숨은 하늘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서영은 저도 모르게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더 깊이 숨겼습니다. 어서 오시게. 의사 양반이 여기까지 발걸음을 다 하시고 화월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영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방이 부적과 기이한 그림들로 가득한 신당 안은 바깥보다 훨씬 서늘했습니다. 화월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이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산 사람이 죽은 사람 기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일이 시들시들할 수밖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월은 눈을 감고 잠시 무언가를 느끼는 듯 하더니 이내 날카롭게 눈을 뜨고 서영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아이 할미 묘에 탈이 났어. 그것도 아주 크게. 죽은 어미가 산 손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단 말일세. 서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밤마다 잠꼬대로 할머니를 찾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묘자리가 썩었어.
땅이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힌 혼이 원기가 되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야. 그 원한이 가장 약한 핏줄인 이 아이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고, 화월의 말은 비수처럼 서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원기나 묘자리 같은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화월의 말은 그 어떤 의학적 진단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하늘이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나요? 서영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화월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묘?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썩은 땅에서 혼을 꺼내어 화장하고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해. 그래야 아이가 살아. 파묘? 그 단어는 서영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의 묘자리를 두고 아버지와 벌였던 그 지독한 싸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실 겁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찾은 명당이라고. 서영의 말에 화월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당? 지금 그 자리는 명당이 아니라 산 사람 잡아먹는 흉지가 된 지 오래야. 자네 아비가 고집을 부리는 건 그저 늙은이의 아집일 뿐이야. 자식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묘자리가 대수인가. 화월의 호통에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딸의 목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당을 나서는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월의 말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서영은 곧바로 이장을 찾아가 파묘를 위한 인부들을 부탁했습니다. 이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화월의 뜻이라는 말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화월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묘를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인연, 기어코 그 짓을 하겠다는 게냐? 내 어미 무덤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늘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서영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건 다 그 요망한 무당년의 수작이야. 정신 차려, 이년아. 그 여자가 무슨 꿍꿍이인지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무당년의 수작이라는 말에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화월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영에게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미신에 빠져서 손녀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전 하늘이를 살려야겠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전 할 겁니다. 서영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더 강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유난히 더 심하게 알았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비틀며 추워. 흙이 차가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은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파묘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지만 화월의 강력한 주장에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파묘가 단순히 썩은 땅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의 뚜껑을 여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그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무당 화월이 있었습니다. 잿마루의 신당에서는 화월이 홀로 앉아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15년 동안 공들여온 수학의 순간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땅의 달콤한 기운을 맛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묘를 하루 앞둔 날 토곡리에는 새벽부터 굳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거대한 수위에 덮인 듯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흐렸습니다. 서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얕은 숨을 몰아쉬는 하늘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생기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자 파묘를 결심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이장이 인부 2명을 데리고 보건소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낡은 삽과 곡괭이를 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 양반, 오늘 날이 영 굳어서 꼭 오늘 해야 쓰겄소? 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라도 미룰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이장과 인부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은 하늘이를 마을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어머니의 묘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묘의 사방에 굵은 말뚝이 박혀 있었고 그 말뚝들 사이에는 지프로 꼰 낡은 금줄이 단단하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금줄에는 붉은 글씨로 쓴 부적 몇 장이 비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결계였습니다. 네, 이게 다 뭐여? 인부 중 한 명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묘 주위를 살폈습니다. 최 영감님 짓이 틀림없어. 어제 저녁 나절에 낫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더만. 아버지.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방해를 하시는구나. 딸의 목숨보다 낡은 미신과 고집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걷어내고 시작해 주세요. 서영의 차가운 명령에 인부들은 마지못해 낫을 들고 금줄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금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어디선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휘저었습니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으응 마이너스. 인부들이 걷어낸 덤불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어른 팔뚝만 한 굵기에 거대한 흰뱀 백사였습니다. 은빛 비늘을 번뜩이며 나타난 백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묘 주위를 한 바퀴 맴돌더니 이내 사람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으악! 뱀이다.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삽과 곡괭이를 내팽개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산 주인이 노했어. 이 묘는 파면 안 되는 것이요. 이장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서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흰뱀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뱀의 눈에서는 사나운 공격성보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화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나타났는지 태연한 얼굴로 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걱정들 말게. 묵은 터의 악기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뿐이니. 화월은 품에서 작은 방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흰뱀은 기세가 꺾인 듯 스르르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장과 인부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화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만신님이야. 그들의 얼굴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았는가, 의사 양반. 저것이 바로 자네 딸이 생기를 빨아먹던 것의 본 모습이야. 저것이 사라졌으니 이제 안심하고 땅을 파도 되네. 화월의 말에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방해와 뱀의 출현으로 잠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 뱀은 아버지가 쳐놓은 금줄과 함께 이 묘의 저주를 지키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화월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인부들은 다시 삽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묘의 봉분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흙이 한 삽 한 삽 퍼내질 때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이다. 어머니의 원혼을 달래고 딸 하늘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는 최영감이 초조하게 뒷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눈은 온통 묘가 있는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딸과의 통화 이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화월, 그 요망한 것이 기어코 일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안 된다. 아직은 안 돼. 최영감은 입술을 잘근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묘를 지키던 흰뱀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 그가 온갖 정성을 다해 지켜온 땅의 기운, 즉 지기의 화신이자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줄은 화월에 사악한 기운이 묘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금줄이 끊어지고 수호자가 쫓겨났으니 그 땅은 무방비 상태로 주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최 영감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안식처를 그 악한 것의 손에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토곡리의 하늘은 더욱 짙고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삽질 소리가 둔탁하게 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인부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그들이 내쉬는 입김은 한여름의 날씨가 무색하게 하얀 서리처럼 흩어졌습니다. 흙을 파낼수록 땅속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단순한 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람의 온기를 집요하게 빨아들이는 듯한 음습하고 사악한 기운이었습니다. 서영은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월은 그런 서영의 곁에 서서 마치 인자한 어른처럼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네. 조금만 더 참으시게. 이 고비만 넘기면 아이는 괜찮아질 것이야. 화월의 나직한 위로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나왔소, 관이오. 인부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붉은 흙에 덮인 목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의 모습이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거의 썩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막 땅에 묻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의 표면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겨놓은 듯한 알아볼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음각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건 또 뭐다요? 이장이 관 표면의 흙을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월은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악기가 단단히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게지.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이런 몹쓸 주술까지 걸어놓았구나. 화월의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관을 땅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쌰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묵직한 관이 마침내 15년 만에 땅 위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관을 열 차례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주위를 감쌌습니다. 서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곧 어머니의 유골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 또한 딸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쇠지렛대를 관 뚜껑의 틈새에 끼워 넣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삐그덕 마이너스 하고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관 뚜껑이 한쪽으로 서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관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관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장과 인부들은 저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터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이럴 수가. 서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관으로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어머니의 유골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직접 넣어드렸던 고운 수의도, 어머니가 아끼시던 옥비녀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의 바닥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강가에서 주워온 듯 검고 매끄러운 윤기가 흐르는 주먹만 한 조약돌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머리카락을 따아 만든 듯한 작은 사람 모양의 인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서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 기괴한 돌멩이와 인형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서영의 등 뒤로 화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텅 빈 관을 내려다보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비통한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이런 몹쓸 것을 보았나? 화월은 관 옆에 주저앉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슬픔에 찬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악기가 이미 자네 어머니의 혼을 다 먹어치우고 그 뼈까지 남김없이 녹여버렸구나. 그리고 자신의 분신인 이 저주받은 물건들을 남겨놓은 게야. 화월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만 같은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화월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관 속에 놓인 검은 조약돌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 이 돌이 바로 악기의 핵이야. 이 돌에 깃든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여 아이 곁에 두면 오히려 애군을 막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야. 불행 중 다행이지. 화월은 서영에게 조약돌을 건네며 이것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차갑고 매끄러운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그녀가 기댈 곳은 화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산길을 따라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감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관과 그 앞에 주저앉은 딸, 그리고 조약돌을 든 화월을 보고는 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 최영감의 외침은 그러나 화월의 다음 행동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월은 이제 마지막 의식을 치러야 한다며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하고도 기괴한 행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공들여 키운 땅의 정수를 맛보기 위한 그녀만의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절박한 외침은 숲의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제대로 닿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텅 빈 관과 그 앞에 선 화월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펼쳐질 광경이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상식을 파괴하며 영혼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화월은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텅 빈 관을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마치 떠나간 혼을 위로하는 듯한 애달픈 곡조를 음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경건하고 슬퍼 보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영 역시 넋을 잃고 그녀의 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흉한 땅의 기운을 모두 거두어 정화해야 하네. 그래야 다시는 이런 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화월은 낮은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텅 빈 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축축하고 검붉은 묘의 흙을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진흙처럼 흘러내리는 흙. 그녀는 그 흙을 코앞으로 가져가 깊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슬픔이나 비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식을 앞에 둔 자의 참을 수 없는 희열과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흙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 안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우적, 우적. 정적만이 흐르던 산속에 흙과 침이 뒤섞여 씹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헉! 이장과 인부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몇몇은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광기였습니다. 화월은 주변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걸스럽게 흙을 씹어 삼키며 두 번째, 세 번째 흙을 퍼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검붉은 흙물이 그녀의 입가를 타고 흘러내려 새하얀 소복의 옷깃을 더럽혔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 없는 행복감으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아, 달구나. 이 맛이야. 황홀경에 빠진 듯한 그녀의 중얼거림이 서영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다니, 흙이 달다니.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조약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돌. 화월이 악기의 핵이라며 건네주었던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관, 썩지 않은 나무, 기이한 문양, 아버지의 필사적인 반대,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흙을 먹고 있는 무당의 모습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주를 푸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5년간 잘 익은 과실을 따는 농부의 수학 의식이었습니다. 화월은 슬픔에 찬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연출한 탐욕스러운 약탈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흉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그곳은 최고의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화월은 그 명당의 기운을 훔치기 위해 15년 전 어머니의 유고를 빼돌리고
땅의 기운을 자신에게로 흐르게 만드는 주술 도구들을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묘를 통해 그 땅의 정수를 남김없이 흡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 하늘이의 증상은 원혼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월이 명당의 직계 혈육인 하늘이의 순수한 생기마저 빼앗기 위해 건 사악한 주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서영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절망적인 신음이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어머니와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아쳐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비틀거리며 산을 올라온 최영감이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흙을 먹으며 희열해 차 있는 화월과 모든 것을 깨닫고 넋이 나간 딸의 모습을 보고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만둬라, 이 악기 같은 년아. 내 딸에게서 떨어져. 최영감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화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월은 흙으로 더러워진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최영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맞기엔 너무 늦었지, 영감. 이 땅은 이제 내 것이야.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아주 달고 기름진 땅이야. 화월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만신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요물의 교활함이 뒤섞인 섬뜩하고도 끈적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과실인 서영과 하늘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의사 양반. 이제 마지막으로 자네 딸아이의 애군을 막아줄 방패를 만들어야지. 그 돌멩이를 이리 주게. 화월이 서영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흙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 손이 내미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딸의 생명을 앗아갈 덫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차가운 조약돌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월의 검은 손이 서영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시간은 찰나처럼 늘어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서영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절규, 딸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로서의 분노였습니다. 닥쳐!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손에 쥔 검은 조약돌을 화월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악기의 핵이라던 그 돌은 그러나 화월의 뺨을 스치고는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월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입가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이제 와서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화월이 서영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최영감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이었지만 딸을 지키려는 그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기백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내 딸에게서 떨어지지 못할까? 비켜라, 영감. 괜히 명 재촉하지 말고. 화월과 최영감이 대치하는 사이 이장과 인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화월이 신적인 존재였고 최영감은
그저 노망난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장, 뭘 보고만 있는 게요? 저 영감 좀 말려요. 화월의 명령에 이장이 마지못해 최 영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화월은 서영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묘를 파헤치고 그 땅을 훔쳐먹은 땅 도둑이에요. 서영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화월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그때 최 영감이 이장의 손을 뿌리치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작은 책자였습니다. 이걸 보시오, 사람들. 이게 바로 전연의 정체요. 최 영감이 펼쳐 보인 것은 오래된 족보책의 일부와 누렇게 변색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그는 화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연의 본명은 화월이 아니오. 20년 전 강원도 일대에서 명당 자리만 골라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훔쳐 팔아넘기던 땅꾼 박씨,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자네 아내의 묘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느꼈네. 묘의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았지. 그래서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전연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 저 여잔 신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 땅의 기운을 훔쳐 자신의 영험함과 목숨을 연장하는 요물이었던 게야. 최 영감의 목소리에는 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영아. 이 애비가 진작에 너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워낙 미신이라면 치를 떠는 아이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그리고 전연이 너와 하늘이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에 서영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파묘를 극구 반대했던 이유, 묘에 금주를 치고 자신에게 떠나라고 소리쳤던 이유. 그것은 낡은 미신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과 손녀를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안식처를 사악한 존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금줄과 흰뱀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묘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최 영감의 폭로에 화월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시끄러운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어디서 낡아 빠진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냐? 화월이 최 영감에게 달려들어 책자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하늘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유골 어디에 숨겼어? 서영의 서슬 퍼런 기세에
화월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텅 빈 관과 흙을 먹던 화월의 광기 어린 모습이 겹쳐지면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화월은 사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어미의 뼈는 이미 까마귀 밥이 된 지 오래다. 그리고 내 딸년도 곧 그렇게 될 것이야. 화월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품속에서 한 줌의 붉은 가루를 꺼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가루가 닿는 곳마다 풀이 검게 타들어가며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화월은 짐승처럼 빠른 몸놀림으로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잡아라. 전현을 놓치면 안 된다. 최 영감이 소리쳤지만 화월은 이미 안개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장에는 텅 빈 관과 파헤쳐진 흙, 그리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너져 내리듯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최 영감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메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빼앗긴 어머니의 유고를 되찾아야 했고 딸 하늘이를 화월의 저주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그들은 이제 힘을 합쳐 사악한 땅 도둑 화월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화월이 사라진 묘터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마치 한바탕의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장과 인부들은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서영은 아버지의 품에 기댄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막막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 하늘이는, 그리고 엄마는. 서영의 떨리는 물음에 최 영감은 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찾아야 한다. 내 어미의 유고를 찾아 제자리에 모셔야 해. 그래야 이 땅이 다시 주인을 찾고 하늘이에게 뻗친 전연의 마수도 끊어낼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어디서요? 그 여자가 어디에 숨겼을지 막막함에 서영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최 영감이 무언가 생각난 듯 파헤쳐진 묘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흙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주변의 풀과 나무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생을 약초꾼으로 살며 땅과 함께 살아온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뱀은 가장 귀한 것을 물길려 축축하고 그늘진 곳에 숨기는 법이지. 최 영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이내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식수원이 시작되는 계곡, 그 옆에 허물어져 가는 낡은 용왕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던 곳이었지만 화월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폐허처럼 변한 곳이었습니다. 저곳이다. 물의 기운이 땅의 기운을 누르는 곳. 전연이 자신의 주술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지. 아버지의 확신에 찬 말에 서영의 눈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인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용왕당으로 향했습니다. 용왕당은 예상대로 음습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끼 낀 돌담은 무너져 내렸고 제단 위에는 썩은 나뭇잎과 거미줄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영감은 제단 주위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쳐보며 소리에 미세한 차이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때 제단 뒤편에 커다란 바위 밑에서 최 영감의 지팡이가 통하는 속이 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찾았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위를 밀어내자 그 아래에는 인위적으로 덮어놓은 흙더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5년 전 서영의 어머니를 담았던 자그마한 유골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은 유골함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15년간 차가운 땅 속에서 외로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최 영감 역시 주름진 손으로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잿마루에 있는 화월의 신당에서 으악 하는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홀로 앉아 훔친 땅의 기운을 음미하던 화월이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피를 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몸 안의 모든 기운이 역류하여 혈관을 터뜨리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땅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음을 1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녀의 탑이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히 내 것을. 화월은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신당 구석에 숨겨두었던 시커먼 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모아온 가장 사악하고 강력한 주술, 도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용왕당에서 유골함을 찾은 서영과 사람들은 서둘러 어머니의 묘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유골함을 텅 빈 관 속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골함이 관 바닥에 닿는 순간 검붉고 축축하던 묘의 흙이 마치 봄눈 녹듯 온기를 머금은 고운 황토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던 섬뜩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묘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다시 흰뱀 한 마리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뱀은 제자리로 돌아온 유골함을 향해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조아리더니 이내 따사로운 햇살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땅의 수호자가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떠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할머니의 품에 안겨 끙끙 앓던 하늘이의 얼굴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창백하던 뺨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과 최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나운 법. 화월의 마지막 발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빼앗긴 것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이고 있었지만 토곡리에는 아직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이 제자리를 찾은 그날 밤, 토곡리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15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며 환하게 웃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는 오랜 악몽에서 벗어나 아기처럼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영은 딸의 곁을 지키며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잿마루의 신당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모두 빼앗기고 역풍을 맞은 화월은 급격히 늙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검던 머리는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했고 팽팽하던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며 증오와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저것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화월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시커먼 단지에서 꺼낸 짐승의 피와 독초,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뒤섞어 가장 사악하고 강력한 저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명당의 짙게 혈육인 하늘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생기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고 모두를 파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서영은 불길한 낌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역한 풀 비린내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하늘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다시 식은 땀을 흘리며 얕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화월의 마지막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영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화월이 그 여자가 마을 우물에 독을 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있어. 화월은 마을 전체를 인질로 삼아 서영과 최영감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의사로서의 본능으로 왕진 가방을 챙겼지만 최영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니다. 전연의 목표는 하늘이야. 우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아이를 해치려는 수작이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흉측한 노파의 모습을 한 화월이 하늘이가 누워있는 방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아, 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최영감이 그녀의 앞을 막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것은 파묘때 관 속에서 나왔던 검고 매끄러운 조약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돌이 아니다.
내 어미가 평생을 아끼던 벼르를 갈아 만든 진석이야. 내가 관에 몰래 넣어둔 것이지. 땅의 사악한 기운을 누르고 주인을 지키는 돌이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최 영감은 딸의 손에 돌을 쥐어주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켜라. 저 여자는 이 애비가 맞겠다. 최 영감은 낡은 지팡이를 고쳐쥐고 화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노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월이 저주를 퍼부으며 낫을 휘둘렀고 최 영감은 평생 땅의 이치를 터득한 경험으로 그녀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맞섰습니다. 방 안에서 서영은 딸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쥐어준 돌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빠와 하늘이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돌에 닿았던 것일까?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검은 돌이 희미한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기는 서영의 몸을 타고 하늘이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창백하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최 영감은 화월의 낫에 팔을 베었지만 굴하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서영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낭떠러지 아래 최 영감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화월은 그의 몸을 딛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묘가 있는 뒷산 방향에서부터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균열이 화월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분노한 돼지가 자신의 것을 훔친 도둑을 응징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월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갈라진 땅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심연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땅이야. 내 것이란 말이다. 화월의 마지막 절규는 땅의 포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땅의 기운을 훔치려 했던 그녀는 결국 그 땅에 삼켜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토곡리에는 다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영의 응급처치로 모두 기력을 회복했고 최 영감 역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달 후 서영은 더 이상 도시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토곡리의 보건소 의사로 그리고 최 영감의 딸로 그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아버지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하늘이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잘 가꿔진 묘의 봉분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묘 앞에 서서 이제는 따뜻한 온기만이 느껴지는 검은 조약돌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땅이란 단순히 흙과 돌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기억을 품고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의 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이가 맑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뒤로 토곡리의 땅은 황금빛 햇살을 받으며 풍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땅이 마침내 진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